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옛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 다시 읽어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갑을 바라보는 50대 후반의 남자랍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최근에 고민거리가 생겨서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오래 고민을 하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저는 원체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남들은 자식 때문에 고민을 달고 산다고 하는데요. 저는 자식 농사를 좀 잘 지어놔서 그런지 특별하게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들이 알아서 척척 공부하더니 지금 자식 둘 모두 서울로 대학을 보내놨습니다. 자랑인 줄 알지만은 둘 다 매번 장학금을 받아와서 학비 걱정도 없네요. 학비 굳었으니 용돈 좀 보내주겠다고 해도 자기네들이 과외로 벌어먹는다고 합니다. 마누라도 좀 나이에 맞지 않게 공주병이 있다는 점만 빼고는 그럭저럭 봐줄만 하지요. 퉁퉁하니 곰 같기는 해도 곰살 맞고 귀여운 구석이 있거든요. 우리 마나님. 제가 다니는 회사도 아주 안정적이에요. 사회 초년생일 때는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굴렀지만 지금은 회사도 잘 자리 잡아 정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하면 연금 받아가며 마나님과 오손도손 살며 여생을 보내면 그만이죠. 저는 그렇게 제 인생도 마감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역시 사람 일 항상 순탄하게 흐를 순 없나 봅니다. 제 고민거리는 우리 마나님의 취미생활이에요. 우리 마누라 취미는 시 쓰기입니다. 다들 와이프가 시 쓴다 하면 그 집 마누라 참 고상하다 칭찬만 하고 이걸 고민거리라 생각하지 않으니 복장이 터지네요. 왜 시 쓰는 사람을 배우자로 두면 골치가 아픈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부터 시를 쓰겠다고 나선 건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놈의 여편네 진즉에 소박을 맞았겠지 제가 데리고 살았겠습니까? 앞서 말했다시피 우리 마누라 공주병이 조금 있어도 살림 잘하고 자식 건사 잘하고 현모양처가 따로 없었어요. 시를 배우겠다고 문화센터에 강좌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김도현인지 김도야지인지 그 젊은 시인 놈한테 시를 배우겠다고 강좌를 들은 후로는 우리 아내 그만 정신이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길길이 날뛰며 고민하는지 예시 몇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를 배우기 전에 우리 집사람 밥 먹을 때는 참하고 예쁘게 밥을 먹었는데요. 지금은 밥 잘 먹다가 간장게장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개가 불쌍해서 말이야. 앞으로 날들은 게장은 못 먹을 것 같아. 아니 무슨 밥 먹다가 폭탄 터지는 소리냐고 제가 짜증을 냈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에휴, 당신은 시를 모르니 원? 자기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 모르니? 아내 말을 잃었습니다. 유명한 암 모시기 시인이 간장게장을 주제로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가요. 온몸에 간장이 스며드는데도 자식들을 위로하는 개를 노래했답니다. 시인은 이런 거야 여보. 한낱 짐승인 개마저도 위대한 어머니로 만들 수 있는 거. 저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해대는 아내 앞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어요. 그런 쓸데없는 거 읽을 시간에 부동산 정보지나 읽어봐.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요즘 세상이 각박한 거야. 온 세상 사람이 모두 시인이라면 우리 참 행복할 텐데.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도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TV를 보며 낄낄거리며 한창 시간을 중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아내의 무지막지한 행동이 짜증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고함을 쳤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자기 가르치는 그 김도야지 선생이 오늘 TV에 나와서 봐야 한대요. 그러면 휴대전화로 보든가 할 것이지 남편이 먼저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꼭 멋대로 뺏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제가 말했더니 아내는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무조건 본방송을 사수해야 한다고요. 제가 왜 꼭 본방송을 사수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우리 잘나심 여류시인 마나님, 지금 이 순간 봐야지 다음에 볼 수 없답니다. 다음에 보면 왜 안 되느냐고 제가 다시 질문하니 아내는 오늘 방송과 내일 방송은 다르대요. 뭐가 다르냐고 물으니 아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오늘 뜬 달과 내일 뜬 달은 다르잖아. 오늘 당신이 다르고 내일 당신도 다르듯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방송과 재방송이 같을 수 있겠어? 네, 우리 천재 여류 시인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래, 그렇게 다른 오늘 방송 열심히 보라고 자리 비켜줬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이라면 여러분도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조금 별나긴 하지만 취미라고 존중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독특한 시사랑은 그런가 보다 하고 봐줄 수 있지만요. 문화센터에서 아내를 가르치는 그 김도야지 선생에 대한 아내의 관심은 도저히 제 인내가 어디까지인지 저를 시험하게 만듭니다. 아무래도 아내는 그 김도야지 선생을 강사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화센터 시 수업이 있는 매주 수요일이면 아내는 바빠집니다. 수업이 저녁 8시부터인데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은 7시고요. 문화센터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니 충분히 제 저녁밥을 차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7시에 부랴부랴 퇴근하고 오면 아내는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는 대신에 얼굴에 분칠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혼 기념일에 사준 향수도 칙칙 뿌리고 말입니다. 제가 그러라고 사준 향수가 아닐 텐데 여하튼 제가 밥 좀 차려달라고 핀잔을 주면 아내는 이렇게 말해요. 수요일에 문화센터 강의 있단 말이야. 이 몸에 음식 냄새 빼면 안 돼. 아니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몸에서 음식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제가 말하면 그런 편견에 자기를 가두지 말라며 아내는 고개를 젓습니다. 내 앞에서는 방귀도 푹푹 뀌고 배도 벅벅 긁으면서 아내는 그 선생 앞에서는 교양 있는 고상한 여자가 되고 싶나 봐요. 그 김도야지 선생 사진 보니 젊은 시절 나에 비하면 한참 못생겼던데 젊은 거 빼고는 볼 거 하나 없이 멀대같이 키만 큰 그 선생이 뭐 그리 좋은지. 그래도 자식 다 키우고 인생에 낙이 없던 우리 마누라 재미를 찾았다고 기뻐하려 했는데 그 선생 못 남편들 속을 벅벅 끓게 만들대요. 뽀글뽀글 파마한 머리를 드라이기로 단정하게 피며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수요일마다 당신을 닭뼈슬이라고 부를게. 아니 대체 무슨 그런 멍멍이 소리냐고. 나를 왜 닭뼈슬이냐고 부르냐고. 이제는 남편이 하다하다 동네 치킨집에서 튀겨지는 닭으로 보이냐고 했더니 우리 만나님 호호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배우자를 다르게 불러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 지난주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읽었는데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 이러더라. 남편을 남편으로만 부르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고. 다른 식으로 불러보면 뭐 다르게 보일 거라고. 그래서 나는 자기를 닭뼈슬로 부르려고. 저는 아내에게 왜 하고 많은 것 중 닭뼈슬이냐고 물었어요. 치타, 호랑이, 뭐 이런 걸로 부르면 남자답고 좋지 않겠습니까? 제 이유 있는 물음에 아내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곱슬거리는 제 머리카락 솟은 모양이 꼭 닭뼈슬 같으니 닭뼈슬로 부르겠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선생님도 다르게 부르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부르냐고 물으니 소금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들 인생의 소금 같은 귀중한 조미료가 돼주었으니 선생님은 소금이랍니다. 저는 정말이지 기가 찼습니다. 남편은 저는 닭뼈슬이고 그 김도야지 선생은 소금이라니 반대가 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제가 소금이고 그 김도야지 선생이 닭뼈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금보다 더 짠 구두쇠처럼 들리겠지만요. 따지자면 아내가 다니는 문화센터 강습료 다 제가 힘들게 번 봉급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내가 매주 수요일마다 희희낙낙할 수 있는 건 죄다 제 희생이 있어서예요. 그러니 제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소금이고 그 선생이 닭뼈슬이죠. 있으나 마나한 닭뼈슬, 먹지도 못하는 닭뼈슬. 그러나 있으면 또 그런대로 봐줄 만한 게 닭뼈슬이니까요. 그 선생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어주어 우리 아내의 즐거움이 되어주니 까짓것 닭뼈슬 정도는 불러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제 의견을 말하니 아내는 펄펄 날뛰었어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자기 선생님은 사막과도 같은 본인 인생에서 오아시스가 되어주었다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네요. 그렇게 흥흥거리더니 아내는 늦었다며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아내는 짐을 미처 챙겨 나가지도 못했더라고요. 이 사람아, 당신 노트 놓고 갔어. 이거 가져가. 저는 노트를 들고 아내를 쫓아갔지만 아내는 뭐가 그리 급한지 헐레벌떡 뛰어가느라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득 노트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을까 궁금했어요. 아내가 시 수업 때마다 쓴 그 노트에 어떤 시가 적혀 있을지, 내 아내는 무슨 내용으로 시를 쓸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노트를 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노트는 판도라의 상자였거든요. 아내가 쓴 시를 보고 저는 눈물이 덜컥 나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지 아내의 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연 선생님께 당신은 소금, 그것도 맛소금. 당신은 염전밭의 뜨거운 태양처럼 내 가슴을 불태웁니다. 시로 나를 촉촉하게 적십니다. 저는 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아내는 김도야지 선생을 저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외간 남자를 친송하는 시나 쓰라고 제 피 같은 월급을 내준 것은 아니죠. 이 시를 읽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더 이상 문화센터에 나가서는 안 되겠다고요.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를 향해 이런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외도만이 바람은 아니죠. 이건 분명 정신적인 바람이 틀림없습니다. 가슴을 불태운다, 촉촉하게 적신다. 이 정신 나간 여자 같으니 망할 놈의 옆였네. 시 쓴다더니 춤바람 나듯이 시바람이 나버렸어요. 시바람. 사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방치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아내의 시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을 이랬어요. 문화센터에 가지 말라고 대놓고 말리는 건 하수의 행동이죠. 돈이 없다고 강습료를 주지 않는 건 좀 쫌팽이 같은 짓이고요. 그러니 문화센터에 아내 스스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제 스스로 발길을 끊을 수 있을까?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아내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해야 할 집안일을 늘려서 아내가 시를 쓰거나 시 강의를 듣게 만들 여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저는 아내가 더는 시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저는 아내에게 많이 시달렸던 모양이에요. 그때 수업을 마치고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혼자 낄낄 웃고 있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하하 하고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할 때 저는 일부러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은 색깔 특성상 조심해야 하는 옷이죠.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아내의 집안일을 늘리려는 사람 아닙니까? 일부러 흰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해서 저는 털털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성미가 원체 깔끔해서 그런지 요 옷이 쉽게 안 더러워지대요. 그래서 저는 퇴근하고 오는 길에 애기들이나 갈 법한 놀이터에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335 모여서 미끄럼틀에서 내려오고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고 희쭉 웃으며 그대로 엎어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몸을 뒹굴었어요. 옷을 더럽게 만들어야 하니까 말입니다. 놀이터에서 신나게 웃으며 놀고 있던 아이들은 행동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하기야 웬 할아버지가 자기들 노는 곳에 와서 몸을 뒹굴고 있으니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 아이들 중 제일 덩치가 큰 아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119 불러드려요? 그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괜찮다며 그 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한 5분 정도 몸을 구르고 나니 정말 흰 옷이 검은 옷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 저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제 옷을 보더니 기겁했어요. 이건 세탁기로 돌려도 안 지워지겠다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흰옷을 이렇게 망쳤냐고 아내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헤헤 웃으며 회사에서 넘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등짝을 때렸습니다. 당신도 애도 아니고 그러다가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 한창 나이 아니야. 우리 잘못하면 뼈 부러지면 붙이기도 힘들어. 777 못하게 이게 뭐야 정말. 속상하게. 저는 아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소개의 목적을 이뤘다는 생각에 흐뭇했어요. 아내는 제가 벗은 흰옷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그 옷을 왜 버리느냐고 했어요. 아내는 너무 더러워져서 도저히 빼할 수가 없으니 버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싼 옷이라고 삶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아내는 시수업 과제해야 해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냈어요. 남편 옷보다 그깟 시수업이 중요하냐고 말입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쓰레기통에서 그 옷을 주워와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 이 옷 정말 좋아하는 옷이야. 이거 꼭 당신이 빨아줬으면 해. 아내는 그러면 당신이 빨라고 제게 짜증을 냈어요. 저는 남편 옷 하나 아내가 되어서 못 빨아주느냐고, 그럴 거면 시수업 강승료 못 준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플싸 수업 강승료 얘기는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제 작전은 성공했어요. 아내는 큰 냄비에 물을 넣고 제 옷을 삶느라 과제하는 걸 미뤘으니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나님 근성은 끝내주더라고요. 아내는 제 옷을 삶으면서도 어떻게든 시집을 붙잡아 읽고 뭘 자꾸 썼습니다. 뭘 쓰냐고 제가 물으니 아내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한참을 못 끌적거리더니 아내는 방에 들어가서 시 좀 쓰겠다며 제게 옷을 삶는 냄비 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 10분 뒤에 불 좀 꺼줘. 꼭 불 꺼야 해. 까먹고 자면 냄비 탈지도 몰라. 제가 누군가요? 아내의 말을 들을 사람입니까? 저는 아내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꿈나라에서 그 김도야지 선생을 훈계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내가 깍하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일어나 보니 웬 탄내가 온 방안을 진동하고 있었어요. 연기도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제 흰옷을 삶고 있던 냄비 밑이 까맣게 타버렸더라고요. 일어나 보니 아내가 가스불을 끄고 탄 냄비 안에 든 옷을 꺼내고 이를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왜인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시 수업을 포기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아내는 잠에서 일어난 제게 눈을 흘겼어요. 저는 아내에게 머리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미안.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네. 아내는 제 말에 한숨을 푹 쉬더니 할 일을 마저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일거리를 너무 늘렸네. 이를 어쩌나? 당신 씨 수업 내일인데 이 과제 못해서 아무래도 수업 못 가겠다. 당신이 그랬잖아. 과제 못하면 수업 듣는 의미가 없다고. 아내는 제 말에 웃으며 대답을 했어요. 괜찮아. 숙제는 진작 오늘 낮에 끝냈어. 아까 시상이 생각나서 뭘 좀 쓰려고 했는데 그걸 못 쓰게 되었네. 뭐 아쉽지만 할 수 없지 뭐. 아내는 정말이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일하고 있던 낮 시간에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시 수업 과제도 해버린 것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작전을 변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해진 일이 한정적인 아내의 집안일을 늘리는 건 한정적이니까요. 또 생각해보니 아내는 집안일이 늘어났다고 해서 시 수업을 포기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방향을 전환하여 집안일 늘리기에서 김도야지 선생 험담을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인터넷으로 그 김도야지 선생 이름도 쳐보고 작품 경향도 읽어보고 그렇게 뒷조사했습니다. 역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더라고요. 그 김도야지 선생 예전에 예고에서 임시교사로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항의가 들어와 쫓겨났대요.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뭐 중요할까요? 흠을 잡는 데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는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고 있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당신 씨 가르치는 그 김도야지, 아니 김도연 선생님 말이야. 아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얼른 말해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침을 튀기며 말했어요. 그 선생,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했더라. 그거 알아? 아내는 수업 시간에 얼핏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왜? 아내가 묻자 저는 대답했어요. 근데 말이야, 그 선생 수업 시간에 이상한 말에서 쫓겨났대. 아내는 그거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반응에 의아하여 아무렇지도 않았느냐 물었어요. 아내는 제 말에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 하나를 좀 심하게 혼내셨대. 쫓겨난 게 아니라 그 학교랑 다음 학기 계약 안 하기로 선생님이 거절하신 거야. 저는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니냐고 반문했어요. 그 선생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쫓겨났는데 그건 엄청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어디서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얘기하지 마. 아내는 말을 이었어요. 아내 말이 그러면 수업 시간에 고등학생이나 되었으면 성숙하게 굴 일이지 여자 그부 하나를 지붕거리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합니다. 제가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내는 그 선생을 계속 두둔했어요. 우리 선생님 그런 분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나이가 18살이나 먹고 반아이한테 쓸데없이 시시덕거리니까 너 같은 학생을 잘못 가르친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셨대. 근데 그 말 가지고 지금 대통령 비판하는 정치적인 발언했다고 그 학생이 항의했대. 그게 다야. 저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더욱 화가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계자가 아니면 모를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미주알 고주알 아내는 다 알고 있을까요? 저는 아내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수업시간 뒤풀이 때 선생님이 술에 취해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남편 있는 여자가 어떻게 외간 남자와 술자리를 함께해요? 저는 아내에게 뒤풀이도 참석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놈의 옆이었네. 시바람 나더니 선생하고 술도 마시냐고 화를 냈어요. 아내는 모든 수강생이 참석하는데 그럼 자기만 빠지냐고 오히려 말대꾸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수업 당장 가지 말라고 소리쳤어요. 수강생이 여자만 있는 게 아닌데 남녀가 둥글게 모여 앉아 시시덕거리는 모습을 생각하니 화가 났습니다. 우리 마누라, 그래도 나이에 비해 피부도 탱탱하고 고운데
김도야지 선생을 비롯하여 같이 수강하는 남정네들이 수작을 걸었을 생각을 하니 당장 없는 밥상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내는 본인이 시 수업을 듣든 말든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며 참견 말라고 했습니다. 난 시 쓸 때가 제일 행복해. 내 행복을 당신이 뭔데 앗아가려고 해. 저는 그런 쓸데없는 거에 빠져서 시간 낭비할 바엔 차라리 꽃꽂이 수업이나 나가라고, 꽃꽂이가 지겨우면 운전이라도 배워서 남편 출퇴근 좀 시켜주라고 말했어요. 그동안 묵혀왔던 화가 폭발하니 말이 이상하게 아내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왔습니다. 당신 솔직히 우스운 거 알아? 다 늙어서 무슨 시를 쓴다는 게 얼마나 주책인데. 아내는 시 쓰는데 나이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 항변했어요. 저는 콧방귀 뀌며 계속 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이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일말에 재능이라도 있다면 말이야. 아내는 자기한테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 따져 묻더라고요. 이상하게 삭힌 화가 폭발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원래 못된 놈인 건지 평소에는 말재주가 없어서 길게 대화를 잘 못하는 제가 그날은 아내의 가슴에 대못 박는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야, 솔직히 네가 쓰는 게 시냐? 시가 뭔지 모르는 내가 봐도 형편없더라. 지난주에 당신이 쓴 노트 봤는데 뭐 염전밭의 태양? 허이 참, 이 놀이터에서 노는 초등학생이 당신보다 잘 쓰겠다. 아내는 결국 눈물을 보였어요. 아내를 울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좋아하니까 내비두려고 했는데 그쯤 되면 접는 게 이로울지도 몰라. 아이 그 김도야지 선생도 밥 벌어먹기 살기 참 힘들다. 당신 같은 바보를 가르치려면. 아내는 울먹이며 제게 왜 남의 노트를 훔쳐봤냐고 물었어요. 저는 일부러 본 게 아니라 네가 놓고 가서 챙겨주다가 본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당신 말대로 앞으로 시강이 안 듣고 집안에서 살림만 잘하겠다며 그동안 시 쓴다고 잘난 체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문을 쾅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내가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에도 기뻤습니다. 아내가 드디어 시 강의를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실룩거리고 만세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 안에서 노트 뭉치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뭐하냐고 물어도 아내는 대답 없이 제게 눈을 흘겼습니다. 아내는 제게 분풀이라도 하려는 양 그 노트를 전부 재활용 박스에 던져버렸어요. 제가 대체 무슨 짓이냐고 묻자 아내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쓴 시 버린다 왜? 당신 말대로 전부 쓰러지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제게 바락바락 대드는 아내를 보니 조금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아내가 시를 계속 쓰는 건 두고 볼 수 없으니 조용히 아내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제게 눈을 흘기더니 또 방문을 세게 닫았어요. 아이 저 여편의 성질머리하고는 아이 그러니까 시를 못 쓰지. 아내는 제 말을 들었나 봅니다. 방 안에서 야, 너나 잘해! 하고 아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제 목적을 이뤘다는 생각에 희죽거렸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으면 축하를 해야 하잖아요. 저는 오랜만에 아내가 좋아하는 보쌈과 막국수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배달되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보쌈 시켰으니 먹으라고 했어요. 아내는 입맛 없다며 너무나 많이 먹으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웃기는 여편네. 안 먹으면 자기만 배고프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보쌈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혼자 먹으니 아내가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심했나 싶기도 했죠. 그때 아내가 버렸던 노트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버린 노트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저 여편네. 그동안 되도 않는 머리로 시 쓰느라 고생 많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또 아내가 무슨 내용을 썼을지 궁금해졌어요. 왜인지 나에 대한 시를 쓰지도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당신, 혹시 나에 관해서도 시 쓰고 그랬어? 아내는 끙끙 앓으며 누워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내 붙잡고 있던 일을 놓는다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내에게 저에 대한 시도 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성질이나 저에 대한 시도 있냐고 소리를 질러 물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대꾸했어요. 그래, 있다. 왜? 어차피 쓰잘데기 없는 거 왜 묻냐? 저는 아내에게 그 시 좀 볼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재능 없는 사람이 쓴 시 봐서 뭐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위로해주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마누라가 나에 관해서 시 썼는데 예쁜 마음으로 봐줘야지. 아내는 기가 차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책장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첫 습작 노트는 버릴 수 없었다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내는 노트를 펼쳐 한 시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시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아내가 보여준 시는 다음과 같아요. 남편이라는 벼슬, 닭벼슬같이 숱없는 머리가 벼슬일까? 우리 남의 편이 내게 늘 하는 말, 밥 줘. 수탉이 꼭두새벽에 일어나듯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나라도 당신 편이 되어줘야지. 남편이라는 건 천금보다 무거운 왕관이니까. 저는 아내의 시를 읽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나라도 당신 편이 되어줘야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내 아내가 그래도 내가 고생하는 걸 알아주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가 저에 대해 이런 멋지고 기특한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시 못쓰게 하려고 추태를 부렸다는 사실이 묻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는 많이 별로지. 나도 아니까 그만둔다는 거야 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당신 시가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내는 아까는 재능 없다, 시간 낭비라더니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냐고 아내가 묻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 당신이 시 쓴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말이야. 그 김도야지 선생하고는 거리를 뒀으면 좋겠어. 아내가 무슨 말이냐고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제가 왜 화가 났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시 쓰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김도야지 선생에 관한 시가 문제라고요. 무슨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선생을 소금이라고 부르고 가슴을 불태운다 그러고 이 마음을 적신다고 그러냐고. 아내가 무슨 말이냐고 대묻자 저는 앞으로는 시 쓰는 건 좋은데 외간 남자에 관해서는 쓰지 말라고 못 박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지만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당신이 시 썼으면 좋겠어. 재능 어쩌고 한 얘기는 다 화나서 한 거짓말이야. 그 김도야지 선생하고 거리 두고 외간 남자 시만 안 쓰면 난 찬성. 당신 응원해. 아내는 제 말에 피식 웃더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안기니 아내의 품은 참 따뜻했어요. 다 늙어서 피부가 쪼글쪼글했지만 말입니다. 아내는 상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당신 시 많이 써줄게. 이 남자는 늙어도 애라더니 고작 그깟 이유로 심통이 난 거였소. 아내를 꼭 껴안아주며 저는 마음먹었어요. 아내의 시 쓰기를 응원한 김에 저도 아내를 따라 문화센터에 가보기로요. 다음 주 저는 퇴근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아내는 그날도 제가 사준 향수를 뿌리고 멋을 내고 왔더라고요. 저는 외간 남자한테 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외간 남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요. 우리 오늘 문화센터 데이트 하잖아. 아내의 대답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 김도야지 선생님을 제게 인사해 주었어요. 그 선생 생각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있었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제가 우러러 봐야 한다고 생각해 기분 나쁠 찰나 그 선생이 먼저 허리 굽혀 제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여사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머리가 닭벼슬 같으시네요.
저는 그 선생 말에 기분이 유쾌하진 않았지만 따라 응수했습니다. 저도 와이프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 소금이라고 불린다더니 왜 그런지 알겠네요. 김도야지 선생이 허허 웃으며 제게 이유를 물었어요. 저는 이내 대답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워낙 근검전략하셔서 소금처럼 인색할 것만 같습니다. 제 대답에도 뭐가 좋은지 그 선생 허허거리며 제 말이 맞다고 자기가 돈 세는 꼴을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생이 제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움켜잡았어요. 제 악력이 좋았는지 김도야지 선생 아픈 내색을 했습니다. 아내를 시수업에 보내고 대기실에서 죽치고 있을 때였어요. 웬 여자 하나가 걸어왔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문화센터에서 강사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늙어서 쪼그라든 줄 알았던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스크 직원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프랑스 자수반 선생님이래요. 당장 등록하겠다며 저는 자수반 수강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열심히 프랑스 자수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 예쁜 선생님 말씀이요. 자수라는 게 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랍니다. 암요. 자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예술이고 예술의 영역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서러운 게 있다면 제가 나이 먹어 눈이 침침해져 바늘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돋보기 안경을 끼고 낑낑거리며 바늘귀를 찾아 씨름하고 있으면 아내는 제게 다가와 타박합니다. 이놈의 남의 편! 언제는 나더러 외간 남자 씻은다고 뭐라 하더니 당신은 외간 여자를 위해 자수를 하고 있잖아. 실은 제가 우리 선생님 주려고 자수 하나를 만들고 있거든요. 속 좁은 우리 마나님 그걸 질투합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음에는 당신 것도 만들어주겠다며 달래는 수밖에요. 이제는 그렇게 싫었던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매일 부부가 집에 틀어박혀 사느니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 고민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시 창작을 응원해요. 제가 그러듯이 아내도 제 예술 활동을 지지해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도 아내를 응원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으니 우리 와이프도 시간이 흐르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취미생활을 갖는 건 인생에 큰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누굴 만나든 취미 하나를 가져보라고 꼭 권유합니다. 여러분도 취미 하나 만들어보세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옛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